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외 선물 넘버원의 아토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제 1월 1일이 이제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해외 선물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외 선물 좀 배워보고 싶으신 외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하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조금 바라볼 차트가 아니라 이제 교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먼저 있는데 일단은 내용 부분 말고 일단은 제가 먼저 앞에서 머릿말을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주가를 분석한다라는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두 가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증권 분석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는 기본적.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 총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증권 분석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아니면은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시점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로.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분석이 고루 잘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제일 좋은 트레이딩인데 이제 주식이랑 선물이랑 조금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이 조금 더 우선순위라고 둘 수 있겠지만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유는 총 봤었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선물 성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내용을 본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본다는 거잖아요. 차트를 보는 건데 해외 선물에 대한 성질이 첫 번째는 양방향성이죠, 여러분들. 자, 매수와 매도 그리고 두 가지를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시점을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시간 거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트레이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높은 레버리지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은 최대한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요. 효율적이죠, 많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을 굴리기에 가장 최적화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해요. 주식을 매입을 했었을 때는 기본적인 분석, 즉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것이다. 이 시장 상황에서 이 기업이 잘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 중장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매입을 해놓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수익이 날 때까지에 대한.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이걸 중장기 트레이딩 시점을 크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외 선물도 중장기 시점으로 이제 하나 정도 매입을 해놓고 이제 다음 올물까지도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해외 선물과 기술적 분석의 만남이 가장 좋은 것은 이 자산을 굴렸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은 중장기 시점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입을 하다 보면 돈이 묶여 있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등락폭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시점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다 보니까 최대한 이 기술적 분석이 뭐냐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줄 때 또는 반대로 하락을 줄 때 이 시점마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본 내용과 함께 하나의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복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앞에서 글 먼저 읽고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의 움직임은 방향은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주가가 움직였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항상 수렴과 발산이 존재한다는 건데, 자, 이 수렴이라는 단어 정의를 먼저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전문 용어를 섞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약간 뭐 매집에 대한 개념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있더라도 잠깐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한동안 멈춰 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렴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발산이라는 것은 주가가 수렴 이후, 즉 매집 이후 상승 추세나 또는 하락 추세를 줬었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즉 추세가 터진다. 추세가 보인다. 눈에 보인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수렴 이후 발산, 그리고 발산 이후 다시 수렴, 그리고 다시 한번 발산, 이런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눠진다. 또는 이 두 가지로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수렴과 발산이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딱 봐도 뭐 그냥 니은자 보이시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 틀만 가져온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죠. 그렇죠? 그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함수꼴로 보자면은 여기를 Y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Y축. 자, Y축은 가격. 자, 그리고 X축은 자, 시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1, 2, 3. 여기도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칸막이를 나눠서 보면은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일자꼴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렴과 발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시간과 가격에 비례해서 1대1 움직임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상승 시점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집 포인트 이후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항상 이런 식의 수렴과 발산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반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가는 항상 활골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게 지금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 차트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딱 아시겠죠? 골드가 상승하는 건 보여요. 그렇죠? 상승하는 건 보이는데 예전 포인트에서 보자 이겁니다. 자, 얘네들도 똑같이 자, 수렴, 매집 이후 방향성을 딱 이렇게 상승으로 보여준다 이거죠. 즉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모든 주가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집이 필요하고 그 매집 이후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 분석을 들어갔었을 때, 자, 대부분의 뭐 차티스트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매매를 했었을 때, 또는 트레이딩 시점을 가져갔었을 때, 이 매집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지만 항상 찾아내고 싶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발산 시점, 즉 이걸 원하는 거예요. 추구.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궁극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요. 발산에 대한 포착이다라고 보는 거죠. 즉 발산에 대한 포착이 뭐냐?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매집 이후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주가의 분석이 발산과 수렴을 포착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발산 시점이라든지 뭐 타점, 수렴, 움직임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차트에 대해서 뭐 가격대 비중으로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MA라고 하는 건데, 무빙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이동평균선, 가격 평균선인데 이거에 대한 방향성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주가가 제가 수렴 이후 매집, 수렴 이후 발산에 대한 시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즉 보조지표를 쓰는 것이 뭐냐면요. 이 추가적인 방향성이 안 나오는 시점에서, 방향성이 나오지 못하는 시점에서 방향성을 찾으려고 쓰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발산 포착. 그래서 우리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현재 정배열이냐 또는 역배열이냐. 그렇죠? 근데 정배열하고 역배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단기 이평이라는 게 있고 장기 이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이평이라는 게 있고 장기 이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평선을 보게 되시면요. 아마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5, 20, 60, 120 일선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5일간 평균 가격, 20일간 평균 가격, 60일간 평균 가격, 120일간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 이평일수록 이평선의 움직임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단기 이평일수록 움직임이 더 빨라집니다. 왜? 편수값이 다르니까. 즉 단기 이평이라는 것과 장기 이평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5일선, 21선, 매 61선, 121선을 주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 간단한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 매매를 한다고 쳤었을 때, 일주일간 매매를 한다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이 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5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일. 5일간 매매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다 끝난 건데, 자, 그럼 5일선은 한 주간의 평균 값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평균 가격. 그리고 현재 이제 21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자, 한 달. 그렇죠? 왜냐면은 4, 5, 20이니까. 자, 그리고 61선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3개월. 한 분기죠. 그리고 121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 그래서 이 이평선을 쓰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주요 이평선들을 쓰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라는 값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표준화된 이평선들이 5, 20, 60, 120인데 이런 보조 지표들도 정배열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추세가 매수로 가고 있냐, 역배열이냐, 추세가 매도로 가고 있냐. 즉 이런 그림인데 단기 이평이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이 위에 있었을 때 장기 이평 이게 120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120 그리고 단기 이평 뭐 5일선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곳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역배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구나. 자, 반대로 자, 단기 이평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이 아래에 있으면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 정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평으로 이 골드의 주가를 해석하면은 자, 매집 이후, 자, 수렴 이후 발산 시점을 보여주는데 정배열 구조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주가를 분석했을 때 이동평균선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고 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은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일목균형표라는 것도 있고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있는데 항상 보조 지표가 추구하는 것은 발산 시점에 대한 포착, 즉 방향성을 찾아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는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건 이 구간대예요. 여기 구간은 크게 영향가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아니 보조 지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렴 구간을 피하고 그리고 발산 구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럼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매수로 갈 거면은 이때부터 수렴 구간 때부터 매매하는 게 좋지 않냐. 여기부터 매입을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 수렴 구간 이후 수렴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뭐 현재 차트에 대해서 단기와 장기로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항상 그 예측값이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닙니다. 수렴 구간에서 방향성을 찾는다는 게.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구간대를 찾기 위해서 보조 지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내고 싶다. 즉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포착하고 싶다.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보조 지표에 대한 변동성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주가에 대한 수렴과 발산, 뭐 수축과 팽창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많이 쓰는 이제 지표들이 아마 볼린저 밴드를 많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를 약간 정의를 하자면은 이동 평균선에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조금 상위 호환적 지표예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에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존재하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왜 이 지표를 쓰는가에 대한 내용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산 포착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추세 터지는 거를 보려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제 지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존재를 하고요. 이건 이제 20일 이평을 쓸지 뭐 40일 이평을 쓸지 60일 이평을 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값을 가져가서 보시는 건데 아마 그냥 보조 지표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21선에다가 아마 이렇게 EC라는 게 있을 겁니다. EC. 이 두 배수라는 건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 이동 평균선의 플러스적 표준 편차값. 이제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준선, 즉 이제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위쪽으로는 상한선이라는 게, 아래쪽은 하한선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거는 대부분 21선을 써요. 근데 이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은 이 중심 이평선의 표준 편차값, 이 표준 편차값을 사용해 가지고 플러스적인 부분,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A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A반이 있고 B반이 있고 뭐 A, B, C 이렇게 반이 세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A반에서는 90점을, B반에서는 70점을, 자, C반에서는 80점을 맞았다고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A, B, C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즉 A, B, C를 총 다 더해서 이 A반과 B반과 C반의 점수를 확 구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현재 150, 240, 38, 24. 총 80점이라는 표준 편차 값을 가지게 되죠. 아, 그래서 A, B, C의 표준 편차는 현재 80점이구나. 이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동 평균선에서 나누기 이 배수, 이 EC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인데, 이 배수를 통해서 3배수냐, 2배수냐, 1배수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식값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배수의 만큼 표준 편차값을 쓴 게 상한선과 하한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지표 중에서 발산 시점을 찾기가 가장 용이한 게 뭐냐면은 애들이 법칙이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즉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주가가 가는 길, 주가의 길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네요. 주가의 길.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임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 밴드 안을 나가는 경우의 수를 4%에서 6% 정도를 보는 거고, 주가가 이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을 90%, 즉 94%에서 96%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변수값을 봤었을 때는 주가가 이 밴드 안에서 나오는 확률이 적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오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아까 치면 제가 밴드는 주가가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밴드 축을 유지를 해주는데 이 밴드 밖을 나가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 확률에 대해서, 즉 주가가 이 밴드 안을 나가게 되면은 이때 발산 시점이 한번 나온다. 즉 추세가 한번 터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에 대한 1차적인 기법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수렴하는 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한선에서는 매도, 하한선에서는 매수하는 전략이 이 주가가 밴드 안을 나갈 확률이 4%이기 때문에 이 96%에다가 약간 좀 포지션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 쪽은 못 나갈 거야, 매도. 이게 이제 초과매수라는 기법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한선은 못 나갈 거야 하면서 매수. 그래서 대부분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상한선 값에서 매수 매도하는 전략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볼린저 밴드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확률을 보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자, 그리고 와서 예전에서도 수렴 이후 발산 시점 나오고, 수렴 이후 발산 시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보조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산 시점, 즉 방향성을 최대한 추구하고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보조 지표마다 여러 가지 매매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발산 시점과 이 수렴 시점을 찾기 가장 용이한 지표가 볼린저 밴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제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보조 지표에 대한 변수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보조 지표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90% 이상, 보조 지표의 90% 이상이 MA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MA라는 것은 아까 무빙 에버리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이평입니다. 가이평. 가격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파생이 됐다.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만들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데 왜 근데 이게 왜 변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차트꼴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이쪽에다 써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이 Y축이고 이쪽이 X축이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했었어요. 그렇죠? 주가에 대한 모양성은 수렴과 발산, 활골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쓴다. 근데 여기서 아까쯤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썼었죠, 여러분들.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썼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가에 대한 매집 이후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 보조지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아쉬운 게 후행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후행성. 즉, 주가, 즉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격과 기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차트에서 기반형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기반형 이후에 주가에 대한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동평균선, 즉 볼린저 밴드라든지 보조지표를 써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후행성에 가까운 차트를 가지고 매매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거나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볼게요. 그런데 이미 상승 시점, 즉 고점을 지금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와중에서 여기서 매수하는 기법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근데 이미 상승이 기반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 후행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동평균선을 또는 보조지표를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을까? 첫 번째는 약간 추세에 대한 의미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격도라는 걸 쓸 거고 이격도를 쓸 거고요. 세 번째는 캔들과 거래량을 통해서 같이 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패턴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패턴.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에서 어느 정도 크로스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때에 대한 추세 시점이 매수로 갈 것이다, 매도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패턴이에요. 이동평균선 크로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이동평균선 크로스 패턴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근데 이 골든 크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핑크 색깔 선이 5일선이고 노란 색깔 선이 21선입니다. 자, 이격으로 따지면 21선이 더 길죠? 장기 이평이죠. 조금 더 상대성을 봤었을 때는. 자, 그래서 5일선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갔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상승 시점을 준다. 즉 정배열에 대한 패턴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는 이제 뭐 단기 이평이 이런 식으로 21선을 무너뜨렸다면은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락에 대한 시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제가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패턴이 총 3가지가 있는데 단기 크로스냐, 중기 크로스냐, 장기 크로스냐를 보는 거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기 이평에서 5일선과 11선의 개념을 쓰시는데 틀렸습니다. 단기 크로스, 단기 골든 크로스는 5일선과 21선의 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데드든 골든 크로스든. 그리고 중기 크로스는 21선과 61선, 그리고 장기 크로스는 61선과 121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패턴이 존재를 한다. 다음은 이제 추세에 대한 전략적 트레이딩인데 말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세만 잡아간다. 현재 주가가 매수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가, 매도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분석하자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항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얘기를 드리지만은 특히 선물에서는 일봉 분석이라는 걸 들어가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일봉 분석을 했었을 때 저는 이동평균선을 딱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5일선하고 21선만 사용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두 개만 보시더라도 분석 충분히 가능하시다. 제가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61선하고 121선을 원래는 안 보는데 현재는 그냥 차트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고요. 아무튼 이거 지금 나스닥 100 차트예요.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일봉이고요. 이 일본 관점에서 현재 나스닥이 21선을 지금 현재 그리고 121선이 밑에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이동평균선에서는 보면은 정배열, 즉 매수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렇죠? 정배열 매수에 대한 관점.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단기평을 따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 시점이 이제 5일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음봉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때 12월 9일이면 아마 페이스북 소송 사태로 인해서 아마 이제 이슈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날 5일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던 나스닥, 즉 5일선 상승 랠리를 보여주던 나스닥이 이 캔들 하나로 상승 랠리를 잠깐 끊어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보면은 자, 5일선 깨졌어. 주가가 21선까지 내려왔죠. 자, 근데 여기서 반등받고 어떤 시점을 보였죠? 5일선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지. 아, 21선 수급받고 5일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 랠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즉 상승 관점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평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뭐 그냥 5일선이 뭐 저항이겠네, 21선이 지지겠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현재 주가가 어떤 시점에서 그림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있었고 그 변수 이후에 어떤 형태로 보여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더 의미를 넣는 겁니다. 뭘 봐서? 거래량을 보고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이랑 선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성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성을 트레이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특징이 있다면은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 즉 무슨 소리냐? 자금에 대한 활발함, 자금의 유입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어떤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어떤 그 종목이 되게 좋아요. 그 종목이 되게 좋고 막 이제 기업적인 가치도 높고 추후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본의 유입이, 즉 유동성이 없으면은 주가는 올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선물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에 대한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월등히 유동성이 높다.
왜 그럴까요? 우리 코스피 주식,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종목이 한 2,000개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2,000개가 될 거예요. 그중 한 종목 한 종목마다 유동성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이날은 이 종목이 떠오르네, 이날은 이 종목이 올라가네. 즉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다 다른 겁니다, 종목마다. 근데 선물 시장은 뭐냐면은 주요 메이저 종목들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메이저. 하는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나스닥, 뭐 오일, 골드, 유가, 유로 FX 이렇게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 선물을 하면은 그 종목을 해야 돼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가장 유동성이 좋아요. 항생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독보적인 종목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나? 그래서 한정된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주식은 너무 넓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선물에 대한 종목은 조금 좁다 보니까 유동성이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선물 시장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주식을 보는 법과 선물 시장에서에 대한 거래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근데 뭐 항상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캔들을 분석했었을 때 현재 5일선 랠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속하다가 현재 이 음봉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음봉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 5일선을 돌파하는 종가 라인대가 5일선 밑으로 마감됐죠. 그럼 5일선 랠리 지지가 깨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캔들 거래량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저는 확인을 해요. 높은 수준이네 하면서, 그러면은 이 캔들이 나중에 가져갈 의미가 상당히 높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트 분석을 하셨을 때 전일 시가라든지 전일 종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제일 전일 시가라든지 전일 종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시종가. 타점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캔들이 어떤 일본 캔들의 시가나 종가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 거래이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 20, 60, 120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120은 그렇게까지 쓸모가 없고 5, 20, 60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이 전일보다 높네. 전일보다 높네. 전일보다 낮네. 그럼 이제 파란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거든요. 전일보다 높으면은 이 캔들은 빨간색이 되고 전일보다 낮으면은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평균적인 거래량이 최소 5일선, 5일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어느 정도 높아주어야 그 캔들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캔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5일선보다 낮게 돼 있는 캔들. 이 캔들에 대한 시종가 레인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시가나 종가를 쓰실 때 항상 일봉에서 거래량 관점은 보시고, 이 거래량 관점에서 어느 정도 맞다 하면은 어느 정도 더 그 타점에 대해서 시가나 종가에서 매수라든지 매도에 대한 유효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아무튼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독보적으로 돌파하면서 하락을 깨줬기 때문에 5일선을 깨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5일선 랠리가 잠시 멈춘 거고, 그 후에 이제 21선 캔들까지 내려왔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보다 캔들 거래량은 좀 낮아요. 낮은 수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5일선 깨주고 60일선까지도 올라왔었다는 거죠. 즉 5일선 정도를 기본적으로 깨주는 거는 기본 거래량.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 그 캔들에 기본적으로 의미 부여하지. 근데 5일선 거래량 깨고 이제 20일, 60 거래 이평을 더 올려주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 캔들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5일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지만 21선에 대한 수급을 받고 천천히 5일선 안착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평과 캔들과 이 거래량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다 이해하시고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이용인데, 자 보시면은 예전에 이 주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가 미대선이었습니다. 미대선. 대선 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심했던 상태예요. 보시면은 거래량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죠. 이때 하락기점 이후에. 그렇죠? 자, 그러다가 천천히 거래량이 떨어져요. 근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가셨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아야 좋다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거래량이 많아야 좋은 거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자본의 유입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뭐 거래량이 쌓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자본이 높다는 수준에서 본다면 유동성,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겠네요. 자, 이 변동성이 높다는 소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즉, 뭔가 매매를 했었을 때 트레이딩 관점을 확실하게 잡고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장 시장의 리스크가 높은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거래량이 높은 구간을 보면요. 추세가 어떻게 확립이 되는 게 아니라 변곡 시점이라든지 변수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이때 당시에는 매매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수익 버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 투자라든지 주식이든 선물이든 간에 자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본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은.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의 이연 변수 구간을 피하고 저는 외려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죠, 여러분들. 그리고 와서 얘네들이 뭘 보여줍니까? 매집 나오고 약간의 상승 발생 나오잖아요. 이때가 가장 베스트다. 이때가 매매하기가 가장 좋은 자리다. 시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시장 활발한 거 되게 좋은데 사실상 초보자분들은 피해 가시는 게 제일 좋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새는데, 자, 보조지표에 대한 변수. 이동평균선은 가격과 기간이라는 요소로 만들어짐, 즉 후행성이 크다. 차트에서 이미 또는 주가에서 이미 기반형이 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평이 잡아주고 있더라도 하락 이탈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이 생각을 해요. 이것만으로, 즉 보조지표만으로 우리가 타점이라든지 청산지점, 손절지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자, 주가 분석을 할 때 온전히 보조지표만을 통해서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보조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 보조지표에 대한 변수값을, 즉 제외를 하자 이겁니다. 가격과 기간, 이 두 가지의 후행성 요소들을 하나 지우자는 거예요. 저는 기간을 지우겠다 이겁니다. 즉 가격으로만 먼저 체크를 하자. 여러분들, 캔들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피보나치라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거 골드 일봉 차트입니다. 골드 일봉 차트고 현재 골드가 상승 시점에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상승 시점에 있고 현재 이 고가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태가 매수인 상황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눌림 하락에서 어디를 잡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 눌림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매수해서 눌림 구간을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구간이라든지 피보나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대적인 하락 시점에 대한 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가장 중요한 맥점을 피보나치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잡는 구간이에요. 이런 데들은 피보나치 통해서 본다면. 근데 여기 봤었을 때 보조 지표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 툴로 구하는 겁니다. 즉 보조 지표의 차트 툴 피보나치 툴로 구하는 건데, 자, 예전에 제가 여기 구간대 매수랑 여기 구간대 매수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여러분들. 상승. 잡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피보나치를 쓴 건데, 자, 피보나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피보나치가 뭐냐면은 하나의 이제 그 주가에서 가격만을 통해 가지고 비율값을 정해 가지고 이 비율을 타점으로 잡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주가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 눌림 시점을 잡고 싶어. 이때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만 가져와 가지고 이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해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승을 해. 이때 시점에서 다시 눌릴 거 아니에요. 또 다시 한번 상승 한번 나오겠죠. 이때 타점을 찾기에 가장 용이한 차트 툴, 즉 가격에 대한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피보나치다. 그래서 피보나치에서 예전 구간대를 보면은 현재 상승을 주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하고 저점 비율로만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연결하게 되면은 비율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율은 0.382, 0.50, 0.618이라는 이 세 가지의 비율이 나오게 돼요. 그 옆에 자그마하게 단가가 나옵니다. 1691, 1767, 1843.6 이렇게. 근데 이 가격대를 저점에서 고점까지 뽑아냈었을 때 이 가격대 보시면은 쭉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한번 0.50에서 쭉 이런 식으로 골드의 두 번째 타점도 찾아낼 수가 있다. 나중에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 당시 또 한번 매수 시점 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드렸고, 기술적 분석은 수렴과 발산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렴과 발산은 보조 지표에서 찾게 되는데, 이 보조 지표가 이제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피보나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1월 1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연도도 기운차게 잘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토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